줄리아의 병원선에서 치료를 받던 카라멜로 용병단의 병사들과 토마스를 따르던 폐잔병들까지 모두 모여 카라멜로 용병단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들었다. 한때 서로 반목했던 이들은 아픈 지난 과거에 대한 망각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융합되었다. 그로써 과거의 악감정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게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었다. 잠수함 위에 프린츠가 서서 멀리 끝없이 펼쳐져 있는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 말했다. 프린츠님, 먼 바다를 바라보던 프린츠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봤다. 그리고 자신의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내보이는 남자를 보며 놀라 말했다. 브라이언 아저씨? 예, 여기서 또 뵙습니다. 프린츠님, 그렇네요. 또 위험한 일에 손을 대신 겁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제발 몸 조심하십시오. 매번 그 이야기뿐이네요. 제가 프린츠님에게 바라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브라이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바라보며 프린츠는 얇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줄리아를 잘 부탁드립니다. 줄리아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아저씨께 바라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하.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뒤돌아 서던 브라이언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프린츠에게 말했다. 프린츠님, 주변에 보는 눈초리 때문에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종종 줄리아님께도 찾아가 안부를 전하시지요. 우리 남매는 서로 만나지 않는 게 주변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줄리아님께서 요즘 부쩍 프린츠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슬프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의 존재 자체가 줄리아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남은 가족은 두 분뿐이신데 현재 프린츠와 줄리아가 주변 상황 때문에 남매 간에 만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브라이언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잠시 주춤이던 브라이언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얼마 후 한참을 생각하던 프린츠는 조심스럽게 브라이언이 건넨 편지를 여러 내용을 확인했다. 기쁜 표정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프린츠의 마음은 이내 뭉클해졌다. 줄리아, 너는 자나깨나 내 걱정이구나. 프린츠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편지를 전해준 브라이언은 먼 발치에서 편지를 읽는 프린츠의 모습을 보고는 이내 타고 온 소형 구조선을 타고 사라졌다. 줄리아, 프린츠가 줄리아를 만난 지도 수년이 지났다. 이 둘은 서로에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남매 간의 우애가 깊었다. 하지만 해양 세력이라는 줄리아의 지울 수 없는 출신 성분이 꼬리표처럼 붙어 있어 늘 대륙 세력에게는 의심의 빌미가 되었다.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줄리아의 편지를 읽으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진 프린츠 뒤로 토마스가 인기척을 하며 옆에 섰다. 이에 프린츠가 바라보자 토마스가 말했다. 프린츠님, 잠수함은 모두 둘러봤나? 프린츠의 질문에 토마스는 머뭇거림 없이 답했다. 단순히 규모만 놓고 보자면 과거의 타이푼급 잠수함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군. 그리고 정원은 200여 명 정도로 보이고 최대 잠수 수심은 더 알아봐야겠지만 3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배수량은 수상에서는 3만 톤 정도이고 수중에서는 5만 톤 정도였습니다. 최고 속도는 수상에서는 20노트고 수중에서는 30노트였습니다. 또 잠수함의 핵심 시설인 소나도 능동 수동식 샤크 길과 수동식 샤크 립, 능동식 마우스 로어, 견인식 수동식 펠라미다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한참 설명을 하던 토마스가 갑자기 회의적인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를 말없이 지켜보던 프린츠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어서 토마스가 말했다. 역시 잠수함의 재원만 두고 본다면 어느 한 곳이라도 나무랄 데 없는 최신의 원자력 추진 전략 잠수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토마스의 표정을 살피던 프린츠는 토마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어 말했다. 역시 문제는 운용할 인력인가? 그렇습니다. 둘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곧 침묵을 깨고 프린츠가 말했다. 일단 하와이로 가서 필요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럼 내일 출항하는 것으로 하고 준비를 서두르자. 아, 그리고 프리츠님, 무슨 일인가? 그 전에 저희 용병단의 모항에 잠시 들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채업자들의 보복이 걱정되어서인가? 예, 우선 저희 마을 사람들의 안전부터 확보해야겠습니다. 알았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 먼저 마을 사람들부터 챙겨야지.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까지는 없어. 이제 한 식구가 되었는데 이야기를 마친 토마스가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시 잠수함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난 후 프린츠는 주위를 살피더니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조용히 어디론가 사라졌다. 잠수함 내의 작전 통제실. 내일 있을 항해를 위해 지도를 펴놓고 캐치머크와 토마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자네 동네가 여기가 맞아? 그래, 손으로 지도를 집어가며 유심히 바라보다 캐치머크가 말했다.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만한 큰 섬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모항이 되는 섬은 그리 크지 않아. 그럼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전투병들로 이루어진 건가? 맞아. 우리는 민간인보다 대부분 전투 병력인 용병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난 레드호스와의 전투에서 대부분은 목숨을 잃었어. 미안하군. 괜히 아픈 과거를 들쳤네. 아니, 지금은 희생된 그들의 가족이라도 구출해야지. 토마스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짓다가 다시 의지를 다시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 혼자 슬퍼할 겨를이 없어. 죽는 순간까지 사체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여서 미안할 뿐이지. 토마스의 강한 어조에 감동한 듯 토마스를 바라보며 캐치머크가 말했다. 역시 자네. 강하군. 캐치머크는 토마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래. 토마스, 자네 말이 맞아. 그게 우리 바닷사람들이 말하는 의리지. 캐치머크의 말에 토마스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둘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작전 통제실로 에밀리가 찾아와 조용히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가는 모습을 보고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캐치머크님, 에밀리님, 어서 오십시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저기, 프린츠님은 어디 계시죠? 에밀리의 말에 캐치머크가 에밀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함장실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 네. 함장실에 가봤는데 안 계셔서요. 그래요? 그럼 어디 가셨지? 에밀리는 우물쭈물하다가 조심스럽게 캐치머크에게 물었다. 캐치머크님, 프린츠님의 여동생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동생. 아, 줄리아님 말입니까? 네. 캐치머크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보다 복잡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소문으로만 들어서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네요. 아픔이 많으신 분입니다. 캐치머크는 에밀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사랑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일단의 전투함 무리가 굉음을 내며 폭발의 바다로 가라앉고 있었다. 주변의 전투함들은 차례로 그 운명을 다하고 홀로 남은 전투함 한 척이 위태롭게 불을 내뿜으며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 전투함의 갑판에 폭발로 온몸이 피에 젖은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한 어린 소녀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남자의 손을 잡고 울부짖고 있었다. 아, 아빠. 저 때문에? 아빠가. 소녀의 흐느낌에 쓰러져 있던 남자는 자신의 마지막을 직시한 듯 냉정한 어투로 말했다. 줄리아. 나는 이미 틀렸다. 어서 피해. 흑. 아빠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크리시스가 피를 흘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크리시스의 손을 부여잡은 줄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었다. 이 비극적인 부녀의 모습을 뒤로 큰 부상을 당한 브라이언이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브라이언을 바라보며 크리시스가 말했다. 브라이언? 쿨럭. 어서. 줄리아를.
크리시스님, 크업, 제발. 줄리아를. 어서. 크리시스의 단호한 마지막 명령에 브라이언은 줄리아의 허리를 잡아채 억지로 그녀를 자신의 어깨로 둘러업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총을 들고 구명정 쪽으로 향했다. 브라이언에게 잡혀서 발버둥을 쳐보지만 줄리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빠. 나 때문에 아빠가. 이거나요. 아빠한테 가야 해요.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을 치는 줄리아를 더욱 강하게 들쳐매며 브라이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줄리아님. 당신 때문에 우리는 대장을 잃었습니다. 이거나. 아빠. 제발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아빠. 크리시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은 죄가 있으면 쉽게 죽어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죄인으로 살면서 갚으란 말입니다. 아빠. 브라이언은 저항하는 줄리아를 데리고 구명정에 올라탔고 카라멜로 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굉음을 내며 폭발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이 모습을 구명정에서 바라본 줄리아는 오열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아빠. 아직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는데. 아빠. 줄리아의 모습을 바라본 브라이언은 뒤에서 아무 말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흐느끼며 오열했다. 드넓은 대양에 작은 구명정 하나가 외로이 바다 위에 떠 있었다. 주변에 배 한 척 없는 망망대해에서 무섭게 내리쬐는 햇빛을 한 몸에 받으며 구명정은 한없이 더 위태로워 보였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옆에 놓여있던 텅 빈 물병을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물 한 방울을 갈증에 쓰러져 있는 줄리아의 입에 떨어뜨렸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줄리아가 잠시 정신을 차린 듯 깨어나 브라이언에게 말했다. 아저씨. 목말라요. 죽을 것 같아. 이미 탈진 상태가 되어버린 브라이언이 반쯤 감긴 눈을 떠 줄리아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다.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우리는 꼭 구조될 겁니다. 오빠는 언제 오는 거죠? 지금쯤 전력을 다해서 줄리아님을 찾고 있을 겁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더는 못 버티겠어요. 프린츠님을 믿고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브라이언의 간절한 말에도 줄리아는 점점 더 의식을 잃어갔다. 이런 줄리아를 브라이언은 남은 힘을 쥐어짜서 흔들어 깨웠다. 줄리아님. 하지만 줄리아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듯 창백해진 줄리아를 바라보던 브라이언은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말했다. 줄리아님. 브라이언은 총에 꽂혀 있는 칼을 꺼내 자신의 왼손바닥을 그어 피를 쥐어짜서 줄리아의 입에 가져다 댔다. 브라이언의 뜨거운 피가 줄리아의 입속으로 흘러 전해졌다. 짧은 시간 동안 피를 많이 흘린 브라이언의 의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브라이언에게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수록 창백했던 줄리아의 얼굴에는 삶의 빛이 내비치는 것 같았다. 정신을 잃고 사경을 헤매던 줄리아가 잠시 정신을 차린 듯 깨며 말했다. 브라이언 아저씨. 오빠는요? 의식을 조금 차린 줄리아는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진 브라이언을 보고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이미 탈진해버린 몸은 힘이 빠져 말을 듣지 않았다. 브라이언의 양손 손바닥은 모두 여러 번 칼에 베인 흉터가 나 있었다. 그리고 그 피로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한 줄리아는 눈물 한 방울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운명은 그렇게 냉정하게 이 둘을 삶의 경계선 밖으로 매몰차게 내몰고 있었다. 그렇게 무정한 시간은 다시 또 한참 지났다.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외로운 기다림은 계속되었다. 힘겨운 기다림의 마지막 날숨을 내어 쉴 무렵 끝도 보이지 않던 수평선 너머로 알 수 없는 검은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기다. 저기 구명정이 보입니다. 어서. 선수를 저쪽으로 틀어라. 수평선 저 멀리에서 전투함 한 무리가 구명정 쪽으로 몰려왔다.
전투함을 지휘하던 프린츠가 서둘러 구조함을 타고 줄리아와 브라이언이 있는 구명정으로 향했다. 그리고 구명정 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내 곧 눈물을 흘렸다. 줄리아. 브라이언 아저씨. 프린츠가 본 구명정 안의 모습은 처참했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큰 몸을 차양막 삼아 줄리아를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리고 있었다. 브라이언의 희생이라는 그늘 안에서 줄리아는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던 프린츠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너무 늦었다. 조금만 더 빨리 찾았다면. 이런 프린츠의 때늦은 후회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어 보였다. 프린츠 옆에 서 있던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처참히 쓰러져 있는 줄리아와 브라이언의 생사를 확인했다. 그리고 한 병사가 소리쳤다. 프리츠님. 줄리아 님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프리츠님, 브라이언 님도 살아계십니다. 두 분 다 살아있습니다.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프린츠가 다급하게 말했다. 어서 두 사람을 모두 전투함 의무실로 옮겨라. 예, 프린츠의 명령에 병사들은 서둘러 두 사람을 구조선에 옮겨 태우고 전투함으로 향했다. 그리고 얼마 후 불이 꺼진 어두운 병실. 아무 소리 없이 주사액이 떨어지는 소리만 차가운 병실의 고요한 정막을 깨고 있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줄리아 옆으로 프린츠가 줄리아의 손을 잡고 허리를 굽히고 엎드려 누워 있었다. 미동조차 없이 간신히 작은 숨만 가늘게 이어가던 줄리아는 곧 정신이 드는지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고 엎드려 자는 프린츠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줄리아의 말에 프린츠가 얕은 잠에서 깨어 줄리아를 바라봤다. 줄리아. 프린츠를 바라본 줄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겨우 말을 이어나갔다. 아빠가. 나 때문에? 줄리아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프린츠가 말했다. 그 일은 지금 생각하지 말고 몸부터 추스르자. 하지만, 그리고 브라이언 아저씨는 벌써 깨어나셨어. 아저씨. 너도 알다시피 워낙에 강하신 분이시니까. 그럼 쉬어. 줄리아가 깨어난 것을 확인한 프린츠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발길을 옮겼다.